여러분 안녕. 이번 시간에는 한식과 건강한 식생활 영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건데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한식에 관련된 거,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다른 나라 식생활 영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을 먼저 보면 한식의 우수성과 다른 나라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현대 식생활에 한식을 접목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최근에 아무래도 이 음식 문제 때문에 뭐 급식도 그렇고 채식 위주 식단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 부담이 많아져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식의 대부분 보면은 채소라든지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양식, 서구식 식생활을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전통 식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선생님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학습지에 요거 한번 해보라고 되어 있는데, 각자 어제 먹었던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그리고 중간중간에 먹은 간식, 이렇게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도 어제 주말에 이제 금요일이라고 너무 신난다고 엄청 저녁에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선생님 안 먹었고, 점심에 급식 먹었으니까 뭐가 나왔더라? 급식이 금요 급식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저녁은 선생님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 만나서 오징어 회도 먹고, 오징어 숙회도 먹고 그리고 해산물도 먹고 곱창구이도 먹었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술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또 칼로리 폭탄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어제는 간식으로 커피 이 정도만 먹어서 여기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럴 때 있을 텐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 음식들이 어느 나라 음식인지 한번 적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딱 어느 나라 음식이다 할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퓨전 음식도 많고 한식이지만 우리 급식도 보면은 가끔 뭐 스파게티 나오는데 국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 음식이라고 제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내가 먹었던 음식이 내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었고, 혹은 선생님처럼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음식을 먹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또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적어서 그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한식의 특징과 우수성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한식의 특징 요거 하기 전에 먼저 그 교과서 한번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죠. 그 한식의 특징과 우수성이라고 해서 좀 나오는데, 한식은 우리나라는 일단 벼농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죠? 곡식, 특히 쌀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진짜 식재료가 다양해요. 왜냐면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다양하게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아주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식사가 기본적으로 식사했냐라고 물어보는 거 밥 먹었냐라는 말로 대체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공육, 쌀이다.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반찬 다양한 형태로 조리해서, 조리법도 다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재료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양념을 하느냐, 뭐 고추장 양념 하는 경우도 있고, 간장 양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소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다양한 조리법, 양념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발효식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계절에 따라서 제철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을 되보르면 나물하고 오곡밥 먹는 것처럼 이런 식의 시식이나 절식 같은 것도 굉장히 즐겨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영양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죠? 우리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먹게 되면 우리 영양소,
고루고루 이제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곡류보다 채소 위주의 식사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훨씬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건 조금 이따 이 윗부분 보기로 하고, 열량도 굉장히 낮으면서 약식 동원, 이거 나중에 설명 한번 할게요. 그리고 발효식품, 그리고 시식, 절식, 이것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냥 이 재료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우리는 예쁘게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색깔도 5가지 색깔 골고루 사용해서 하고, 맛도 단조로운 맛, 기름진 맛이라든지 짠맛만 있는 게 아니라 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매운맛, 그리고 쓴맛까지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미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한식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그 한류 열풍 중에 뭐 K-팝도 있지만 우리 K-푸드라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추세입니다. 다시 이제 PPT로 돌아가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식의 특징과 우수성의 특징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아까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곡류가 주식이다 라는 거 항상 기억해 놓고, 그래서 나중에 반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밥을 먹기 위한 어떻게 보면 상차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재료, 아까 말했듯이 지리적 위치가 다양한 재료를 육해공 다 있죠. 네,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조리법도 찌는 거, 굽는 거, 튀기는 거, 지지는 거 등등 굉장히 많은 조리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양념도 굉장히 다양하게 써서, 외국인 처음 와서 우리나라 그 음식 먹고 맵다라는 표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고춧가루를 쓴 지가 그렇게 오래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대부분 이제 간장 양념을 더 많이 했다, 그리고 된장 양념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색, 그 다음에 재료, 색깔, 그리고 오색 그 맛, 오미, 이런 식으로 해서 아름다움과 멋을 추구하였다. 5가지는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영양의 균형을 이뤘는데, 우리가 그 영양소 5가지 항상 나오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도 쭉 나오는데, 일단 곡류를 중심으로 하니까 탄수화물 섭취는 필수적으로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밥을 잘 먹기 위해서 먹었던 반찬이 채소류, 그죠? 거의 채소류가 많았어요. 육류는 많이 못 먹었죠, 사실. 지금처럼 막 이렇게 대량적으로 사육하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패류, 생선이나 조개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즐겼고, 그 다음에 계절마다 그때그때 나오는 채소를 활용해서 그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받았고, 특히 겨울철, 아까 선생님이 정월대보름 얘기했는데, 그때 먹는 나물은 생나물이 아니고 미리 채취를 해서 말려놓은, 그래서 그때 먹는 나물을 보면 색깔이 좀 거무튀튀한 그런 색깔도 띄고 있죠. 그렇게 해서 겨울철에도 이런 식으로 말린 나물을 활용해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류가 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부분은 또 어떻게 섭취를 했냐? 콩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진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발효식품 중에 하나가 된장, 청국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족했던 단백질을 좀 보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열량이 낮았다고 했던 이유는 채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조리법이 서양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똑같은 채소나 감자, 고구마 이런 거를 조리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외국에는 튀긴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면 고기도 심지어 스테이크를 하게 되면 또 버터나 기름을 넣고 또 굽게 되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데치거나 삶거나 끓이거나 찌는 수용성 조리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물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죠. 유지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도 조리법에 따라 열량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조리법은 이렇게 물을 활용해서 찌거나 삶거나 끓이거나 데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량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버터를 사용하는 것보단 식물성에서 채취된 참기름, 들기름을 쓰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고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지혜로웠고 건강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조금 전에 약식동원 좀 이따 설명한다라고 그랬는데 약식동원의 일단 뜻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약식동원, 그래서 약과 음식은 같아요. 뭐가 같냐? 근본이 같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질병의 예방이나 약간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몸에 좋은 식재료를 활용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하는 거. 지금도 우리 그 어머니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체하거나 이랬을 때 매실 차를 마신다든지, 목이 좀 아프거나 감기가 있으면 도라지나 생강차 같은 거를 먹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만 보아도 맞죠?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음식으로 약을 먹는 것보다 음식으로 어떤 그 질병을 예방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약식 동원의 생각이 있어서 음식의 이름에 약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약과, 맞죠? 약식, 그 다음에 약고추장. 이런 음식들은 약식 동원 사상에 따라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발효식품 이 부분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사실 발효식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또 대표적인 발효식품 중에 유명한 것들도 꽤 많아요. 뭐 요구르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 하는 뭐 나또 뭐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발효식품을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김치 발효된 거죠. 유산균이 정말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 외국에서도 지금 이 부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그런 또 뭐 음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음식이고, 장류도 마찬가지, 된장, 고추장, 그리고 그 간장도 마찬가지로 발효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 특히 장은 재료가 콩이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젓갈류, 아무래도 예전에는 지금처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뭐 냉동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말리거나 아니면 절이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젓갈을 소금에, 예를 들면 뭐 생선이라든지 뭐 새우나 멸치, 그 다음에 어패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간장이나 소금이나 이런 데 절여가지고 만들면 저장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발효식품이라서 그 안에서 또 새롭게 생긴 영양소도 있고, 그 다음 맛도 굉장히 좋아지는, 네, 그래서 일석삼조 되는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제 다 적혀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 이제 보면 채소를 또 발효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소를 발효하게 되면 장아찌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조금 전에 젓갈류는 뭐가 젓갈이 될까요? 어패류, 생선들, 뭐, 그죠? 그 다음에 고기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장조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곡류를 오래 보관하고 발효시키게 되면은 우리 아는 뭐 식혜 같은 것도 있고, 술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식품에는 단순하게 그냥 김치만 있다, 된장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뭐 고기 먹을 때 많이 먹는 뭐 젓갈 같은 것도 그렇고, 장아찌, 그 다음에 뭐 술이나 식혜나, 그 다음에 엿, 그죠? 이거는 발효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뭐 엿 같은 음식, 엿 같은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런 것들 또 우리가 그 보관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맛도 좋게끔 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엿은 발효식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래 보관하는 거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효식품을 했는데, 그 중에 공유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시식과 절식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의외로 우리나라 굉장히 넓잖아요. 언제야 금요일도 막 비가 미친 듯이 내렸는데 서울부터 쭉 해가지고 오후에 이제 울산까지 비구름이 쭉 내려왔는데 계절도 같은 봄이지만 중부지방하고 남부지방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계절 따라 사계절도 있고 그다음에 높이에 따라서 음식도 다양한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절의 그 지역별로 특히 많이 나는 채소나 그다음에 뭐 생선, 어패류를 활용해서 그 시기에 맞는 식사를 즐기는 거예요. 그게 시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 많이 먹는 거 당연히 봄나물, 뭐 쑥떡, 뭐 쑥국, 그 다음에 뭐 계피전, 화전 이런 게 있고 여름 한번 볼까요? 여름에 우리 잘 아는 육개장, 삼계탕 이런 게 있어요. 증편은 우리가 술떡이라고 하는 거 약간 막걸리 냄새가 좀 나죠. 효모를 막 넣어가지고 발효시켜서 이게 왜 여름에 먹는 떡이냐면 좀 보관이 오래 되죠. 그 효모를 활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을에 토랑국이라든지 산적이라든지 율란 이건 밤을 쪄서 밤이 이제 가을에 나니까 쪄서 이 꿀 같은 거를 섞어서 예쁘게 모양을 해가지고 다과로 즐겼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그 다음에 겨울에는 만두, 냉면, 설렁탕, 수정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면 우리는 지금 여름에 먹지만 사실 냉면은 언제 먹는 겨울에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절기에 절기나 명절 우리 24절기가 있는데 그때나 명절에 그 의미에 맞는 그런 걸 먹는데 대표적인 거고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에 떡국,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 묵은 나물, 단호에 수리치절편 이거는 바퀴 모양의 떡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도장 모양으로 탁 찍는 거 있죠. 그거. 추석엔 송편과 토란탕, 동지에 팥죽 이런 거 먹는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이거 시험에 좀 잘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그 학습지 잠깐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학습지 네, 14페이지죠. 14페이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수업하면서 다 했었을 거고 네, 젓가락, 숟가락 문화에 대해서 좀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젓가락을 쓰는 나라가 많지가 않죠. 한중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숟가락도 원래 그 한중일을 다 같이 썼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만 쓰는데 그 이유를 한번 찾아서 필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숙제 검사 한 후에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학교에서. 잠시만요. 우리의 일상적인 밥상이다. 밥, 국, 반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수저와 젓가락이다. 우리나라 식사 도구의 발달은 물론 이제 이 식문화와 숟가락은 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계속해서 숟가락을 들고 있느냐 이게 문제죠. 다른 나라 중국은 이미 15세기에 숟가락을 쓰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미 12세기만 돼도 숟가락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숟가락을 쓰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숟가락은 중국에서 건너왔다. 특히 중국 사람들은 서기 2000년 전부터 뼈나 청동기로 만든 숟가락을 사용했다. 그런데 중국은 한 나라씩이 새로운 곡물을 받아들인다. 바로 밀이다. 중국의 화북 지역에서 밀농사를 지으면서 수제비 형태의 음식이 발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숟가락으로 수제비를 떠먹었다. 그리고 원나라 때 국수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한다. 국수의 발달은 수저 사용을 퇴보시킨다. 결국 12, 13세기에는 젓가락 위주로 국수나 만두를 먹게 되며 중국의 밥상에서 숟가락의 역할은 현저히 줄었다. 동아시아 3국 중 일본, 우리와 같이 밥, 국, 반찬으로 이루어진 비슷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숟가락의 사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유는 바로 쌀의 종류 때문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쌀인데 한반도와 중국 남부나
베트남에 사용하는 것과 달리 쌀의 품종이 굉장히 차진 성분이 많은 학명으로는 자포니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 지금 먹고 있는 쌀밥이죠. 그런 쌀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 쌀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이 필요 없어요. 일본이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자기를 만들 수 없는 기술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그릇은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졌다. 나무 그릇은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들고 먹을 수 있다. 중국에서 숟가락이 사라진 시기, 한반도에 숟가락이 남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숟가락이 남았던 이유는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고려와 조선을 나누는 경계자, 고려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사상 때문이었다. 바로 유교다. 유교는 조선 건국의 토대이자 고려와 구분짓는 정치적 수단이었다. 그리고 이 유교는 수조를 우리 밥상에 남기는 강력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공자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했던 선비들 때문이었다. 가아래는 조선 사대부가의 생활 근간이 되었다. 가아래에 보면 숟가락과 젓가락은 밥상 가운데 놓는다라고 적혀있다. 밥과 국이 주식인 식문화, 그리고 공자를 본받아 살고자 하는 유교적 사상이 숟가락을 우리 식탁에 남게 했다는 것이다. 풍성하고 화려한 양반 밥상 한가운데를 차지한 것도 숟가락이었다. 숟가락 사용은 사대부가 공자처럼 사는 방법 중 하나였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 삼국의 숟가락 형태다. 땅에서 자라는 곡식의 종류, 주식, 그리고 그릇의 차이가 숟가락의 변화를 만들었다. 중국의 숟가락은 마지막에 국물을 떠먹는 용도로 술은 굉장히 작다. 일본은 음식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국자와 비슷하다. 그리고 간혹 국물을 뜨는 작은 숟가락은 중국의 숟가락과 닮았다. 밥과 국을 먹는 주요 식사 도구로 숟가락이 밥상에 남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자, 지금 방금 본 영상에 따르면 이 숟가락이 사실 지금은 어느 나라만, 네, 거의 우리나라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거 더 적을 거 많은데 이제 정리만 살짝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숟가락이 사라지고 우리 유지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식재료가 달랐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교적 사상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릇에 또 재질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번에 이제 젓가락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니까 또 젓가락 길이에 대해서 한중일이 되게 다른 게 나타나고, 무게도 굉장히 다르고, 그 이유는 또 음식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먹는 스타일, 1인식으로 먹는지, 둘러 앉아서 같이 먹는지, 뭐 이거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 젓가락의 가장 좋은 점은 여러 가지를 다 짚거나 자르거나 할 수 있는 그게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숟가락, 젓가락 사용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봤는데, 여기까지 하면 그 14페이지 학습지까지 아마 작성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또 상차림을 보면 늘 숟가락, 젓가락이 따라 붙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숟가락, 젓가락에 대해서도 또 좀 기억을 해놓고, 또 다른 그 나라 친구들 만나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오방색, 오미,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네. 오방색 말 그대로 5가지 색깔, 오미 5가지 맛이죠. 뭐가 있는지 볼까요? 파란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 빨간색. 그래서 요 5가지가 식탁 위에 다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우리 고명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고명. 어떤 음식 하고 난 뒤에 위에 데코레이션 하는 거, 거기 보면 그 음식에 만약에 흰 거와 까만 것만 있다, 그럼 뭐 실파 같은 거라든지 노른자, 지단, 그 다음에 시루 고추 같은 거, 당근을 활용해서 이 5가지 색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맛에서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다양한 맛을 느끼면 좋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솔직히 단 거, 뭐 짭조름한 거 좋아하지만, 이런 맛도 이 쓴맛이 같이 들어있을 때 더 훨씬 배가 되죠. 그래서 다양한 맛, 단맛, 신맛, 매운맛, 짠맛, 쓴맛이 이 5가지 맛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전통 상차림을 뭐라고 부르는지 볼 텐데, 이제 학습지 15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밥상을 뭐라고 부르냐? 네, 반상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반상은 밥을 주식으로 한다라는 건데, 앞에서 우리 숟가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계속 그 유교라는 게 나오잖아요. 성리학에서 이 밥을 먹는 게, 이 쌀밥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고, 이 밥을 먹기 위해 나머지를 먹는 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왜 그것도 나왔잖아요. 일본에 나오는 쌀하고 우리나라 쌀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설명이 아까 안 나왔지만 우리나라 쌀이 굉장히 거칠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거친 쌀밥을 먹기 위해서 뜨거운 국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넘기려면. 그리고 쌀은 그 간이 없으니까, 간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맛있게 또 먹기 위해서 짭조름한 간장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장아찌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먹게 된 거죠. 그래서 밥하고 국, 김치, 장류, 찌개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반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 반상에서는 밥을 먹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다? 국과 김치, 장류, 찌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찬의 수에 들어가지 않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의 반찬의 그 수에 따라서 3첩이 되기도 하고, 5개면 5첩, 7개면 7첩, 9개면 9첩, 그리고 12개면 12첩 반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 반상에서 반찬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밥국, 김치, 장류찌개는 반찬에 들어가지 않는다. 기본상이라고, 기본 차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첩 반상이라고 해서 왠지 뭐 반찬이 3개니까 뭐 그릇이 올라오는 게 밥을 제외하고 뭐 3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3첩 반상에도 기본적으로 국, 김치, 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7개가 되는 거예요, 최소. 거기다가 숟가락, 젓가락을 놓게 되는 거죠.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전통 우리나라 반상 차림은 1인상이 원칙이에요. 그 옛날 이제 뭐 사극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양반이 혼자 한 상을 차지해서 먹고, 이제 그리고 뭐 그 손자나 뭐 이렇게 좀 귀한 자녀가 있으면 할아버지랑 겸상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혼자 먹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외상이라고 부르죠. 혼자 먹는 상차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더 높은, 서열이 높은 사람에 맞춰서 상을 차리고, 반대쪽에 이제 밥과 국을 놓고 같이 먹는 형태로 그렇게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잘 지키지 않는데 밥은 왼쪽에 놓는 거, 국은 오른쪽에 먹는 거, 이거는 다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반찬, 그 다음 밥을 먹기 위한 그 상을 반상이라고 부르고, 좀 몸이 안 좋거나 했을 때 먹는 거, 죽으로 먹는 죽상, 말이 어감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잔칫날 우리가 뭐 국수 먹는다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장국상이라고 부르고, 한 그릇 음식 같은 걸 의미를 합니다. 특별한 날, 뭐 술 마실 때 먹는 주안상, 그 다음에 이제 다과 같은 거 할 때 다과상, 그 다음 큰 뭐 이렇게 잔치 있거나 했을 때 차리는 교자상, 이런 것들이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첩, 5첩 반상을 그 학습지에 좀 그려볼 거예요. 근데 이게 5첩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12첩 반상까지 선생님이 좀 담아놨어요. 그거까지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첩 반상에 들어가는 거 볼게요. 밥, 국, 김치, 간장. 이게 뭐라 그랬죠? 기본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반찬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보세요. 그럼 뭐 찾아야 되죠? 네, 숙채, 마른 반찬, 구이. 요게 반찬이에요. 그래서 3개가 되는 거죠. 3첩 반상에는 찌개는 올라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밥국, 김치, 간장이 기본상이고, 나머지 그 반찬이 3개가 올라가는 상차림입니다. 그리고 5첩 반상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찬을 찾아보는 겁니다. 반찬 5개가 있겠죠? 5첩이니까. 자, 뭐가 해당이 될까요? 네, 반찬이 아닌 걸 먼저 제끼면 되겠죠. 밥, 국, 김치, 간장이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반찬이 아닌 게. 네, 찌개. 맞죠? 찌개까지 해서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 숙채, 조림, 구이, 마른 반찬, 전, 이렇게 해서 5개가 5첩 반상에 해당이 됩니다. 요 상차림 각자 그 학습지에 좀 그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림과 구이나 전은 오른쪽, 숙채나 마른 반찬은 또 왼쪽,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왜 그 제사상 차리거나 할 때 막 위치 되게 중요한 것처럼 이것도 중요한데, 선생님 그것까지는 나중에 시험에 안 낼 건데, 반찬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구분하는 거 반드시 될 겁니다. 자, 그리고 7첩 반상 보게 되면 벌써 굉장하죠. 7첩 반상은 아무나 못 먹는 거예요. 거의 뭐 정이정, 이 정도 돼야지 이제 먹는 거고, 3첩부터도 양반이 먹는 거거든요. 평민하고 천민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가지에 다 넣어가지고 그냥 먹고, 3첩 반상부터 먹었다 하는 게 양반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린 다 먹었을 거예요, 옛날에. 7첩 반상 보게 되면, 자, 7첩에서 밥, 국 아니고, 맞죠? 그 다음 또 뭐가 아니죠? 네, 김치 아니고, 또 뭐 아니죠?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또 찜도 아니죠. 대단하다. 요것만 있어도 먹겠는데. 그 다음에 9첩 반상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제끼면 됩니다. 선생님 이제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 빼고 또 뭐 빼야 되죠? 찜 빼고 김치 2개나 있네요. 4, 5, 6, 7, 8.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네, 9개 맞네요. 네, 마지막으로 12첩 반상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첩 반상은 누가 먹는 걸까요? 네, 딱 봐도 굉장히 화려하죠. 수라상이라고도 부르는 임금님이 먹는 상차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데 이거 끝나고 선생님 영상 한 개 틀 건데, 그거까지 보고 여러분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 12첩 반상에서 포인트가, 물론 이제 종류가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먹게 된 게 물론 뭐 임금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우리나라 팔도에서 나는 음식을 다 보고, 지금 어느 지방이 뭐
예를 들면 가뭄이 들어서 그 특산물이 잘 안 난다. 아니면 홍수가 나서 뭐 이동이 어려워서 그 진상품을 못 왔다. 이런 걸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시 또 이렇게 삼시세끼를 먹은 건 아니었고, 하루에 한 끼 정도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어렵거나 뭐 가뭄이 들거나 했을 때는 또 그 반찬의 개수를 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그 나라의 각 지방에서 어떻게 백성들이 살고 있는지를 또 봤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또 그 지혜로운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수라상에 대한 또 다큐 역사 채널 이 하나 보시고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나라 식생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